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발성 경화증하고 유사한 임상 양상을 갖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상 양상도 분명 다르고 다른 질환의 병리를 갖고 또 무엇보다 질환의 치료제가 다른 이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을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병은 사실 이 병의 병리와 정확한 진단이 규명된 지는 불과 한 10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사실상 잘못된 질환의 진단을 받고 잘못된 치료로 고생을 하고 사실 그 시기가 사실 제가 전공의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질환에 대한 감회가 좀 남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질환의 병리가 최근에 이제 규명이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다행히 긍정적인 변화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환자분들은 아직도 이 질환이 이제 다발성경화증으로 잘못 진단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가 이제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이런 질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는 이 질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전되고 되었는가와 질환 임상 양상이 어떠한지, 특히 이제 다발성경화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의학 용어로는 뉴로마일라이티스 옵티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뉴로마일라이티스 옵티카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해서 이제 NMOSD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뭐 NMOSD 이제 둘 다 같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편의상 NMOSD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원인은 알 수 없이 이제 자가 면역성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제일 잘 알고 계신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그거 외에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를 차지하는 추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모그 항체라는 새로운 항체가 규명이 되면서 이 항체가 진단적 마커로 이제 이용이 되면서 이런 모그 항체 연관 질환이 분류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그다음에 모든 항체가 다 음성인데 또 다발성 경화증하고 분명 다른 양상으로 척수염하고 시신경염만 생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질환도 생기고, 아직 이 질환 부분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불분명한 상황이,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이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신경 척수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NMOSD, NMO는 1894년에 이제 원래 데빅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자가 17명의 그 환자 증례를 이제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척수 다리 양하지 마비가 생긴 후에 바로 연이어 이제 양눈이 머는 그런 환자들을 17명을 모아서 이 병에 대해서 이제 뉴로마일라이티스 옵티카라는 이제 병명을 처음으로 붙였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1870년 이분의 이제 전임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환자분 증례를 보고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러한 뭔가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가지는 환자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NMO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런 환자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드물게 있긴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어 이제 라는 이제 상태로 있다가 1999년에 약 100년 지나서 NMO 진단 기준이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시신경염, 척수염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 뉴로마일라이티스 옵티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또 조건이 브레인에, 중추신경에 다른 곳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뇌죠. 뇌에는 증상이 없을 것 해서 이제 이게 진단 기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이런 진단 기준에 맞는 환자분들에서 MS나 다른 환자분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어떤 특정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원숭이 뇌에다가 이렇게 환자분들 혈청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혈청 내에 특별히 이 군에서만 존재해서 자꾸 이렇게 면역 염색이 되는 특정 항체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바로 연이어 그 다음에 그 항체가
뇌에 아쿠아포린 4라고 하는 이 수분 채널에 결합을 한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 질환 역사의 가장 큰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었고요. 이 아쿠아포린 4 항체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NMO의 질환의 병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진단 특이적인 항체로서 질환을 진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마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2006년에 이제 NMO 진단 기준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보면은 필수 요건에 시신경령 척수염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요건으로 다음 3개 중에 2개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척수염 길이가 길 것,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짧은 척수염이 생기는데 그것과 다르게 길은 척수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 MRI가 병변이 뭐 정상이거나 아니면 병변이 MS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쿠아포린 4 항체 양성. 그래서 이 새로운 항체 기준이 2006년 개정된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게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이 항체가 정말 진단 특이적인 항체고, 이 항체가 양성인 사람들을 봤더니 모두가 다 시신경염 척수염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시신경염 이런 척수염이지만, 여기 이제 연수 맨 아래 구역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뇌간, 이 안에 뇌간에 병변이 생기고, 이러한 병변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원인 모르게 딸꾹질, 구역, 구토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이제 뭐 2, 3주 이내 정도 지속이 되다가 좋아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을 때는 이 질환이 진단되기, 이런 증상이 이 시신경 척수염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대부분이었죠. 지금도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연수 맨 아래 구역 증후군은 질환 발병 초기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시신경염 척수염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역 구토하고 딸꾹질 하면은 이제 응급실 통해서 소화기내과 입원해서 뭐 CT 찍고 내시경 검사하고 다 이상이 없어서 보는 중에 한 2, 3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퇴원하고, 이런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신경염 척수염으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혹시 과거에 원인 모르게 계속 딸꾹질하고 구토하고 이러신 적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뇌간에도 병변이, 다른 뇌간의 병변이 생겨서 뇌간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대뇌에 병변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도 생기고, 이렇게 큰 병변들은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굉장히 드문 병변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시상 하부에 병변이 생기면서 요뭉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그 기면증 같은 증상으로 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사실은 이제 시신경염과 척수염입니다.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 진단 기준에는 이러한 양상, 임상 양상이 있으면서 이 항체가 양성이면 시신경염 하나만 있어도, 뭐 이 면수 매날 알구역 증후군 하나만 있어도, 척수염 하나만 있어도 바로 진단이 가능하고 바로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NMO와 이제 MS의 비율을 보면 서구에서는 MS가 워낙 많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아시아에 비해서 뭐 많게는 100배 가까이도 이제 MS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NMO의 그런 발생 유병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구에서는 MS가 훨씬 많기 때문에 MNM보다 적지만 아시아에서는 거의 비슷하고 뭐 심지어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환자들이 MS로 잘못 진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가 전공의 때도 환자분, 제가 책에서 배우고 문헌에서 배운 MS 양상하고 우리가 보는 MS 환자분 양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환자들은 뇌에 병변도 별로 없고 척수염도 너무 심하게 오고 인터페론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 아마 아시안 인종에서 호발하는 MS는 좀 분명히 서구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은 MS가 아니라 NMO였다는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환자분들은 정말 인터페론 치료하면서, 사실 인터페론 치료가 NMO를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신경학적 후유증이 가진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질환이 이제 발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MO와 MS의 임상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MS는 이제 평균 20, 30대 발병을 해요. 대부분이 20, 30대 발병을 하고요. 55세 이상 발병은 굉장히 드문데 반면에 NMOSD는 한 3, 40대 조금 더 MS보다는 발병 연령이 늦고요. 그다음에 소아도 발병할 수 있고 7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환자분 감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고요. 성비를 보면 NMO에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MS가 한 2대1 정도라고 하면 NMO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양성인 경우에 주로 이제 9에서 10대 1 정도까지 높고요. 임상 양상은 시신경 척수염은 물론 뇌에도 뇌간에도 생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신경 척수염이 거의 절반 환자 한 4, 50%를 차지할 시신경련 40%, 뭐 척수염 50% 이상 가까이 양상으로 발현을 하게 되고요.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신경 척수염, 뇌병변, 뇌간병변 이제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위치는 이렇게 좀 뭐 위치만으로 감별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재발 양상이 좀 다른데 시신경련 재발은 굉장히 보통 심해요. 물론 경미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심해서 갑작스럽게 전혀 빛이 안 보일 정도로 시신경련이 생기면서 한 눈이 실명 가까이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양한이 시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안구통이 생기면서 시력이 약간 떨어지고 색감 변화 요 정도만 있다가 시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치료하면 좋아지고 심지어는 치료 없어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돼서 혈장 유연술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다음 척수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척수염으로 양하지 마비가 되게 심하게 와서 환자분이 이제 거동하기가 어렵고 뭐 사지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아예 침상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근데 다발성 경화증은 보통 척수염 증상이 뭐 한쪽으로 저린다거나 국소적으로 저린다거나 뭐 소변 배뇨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이 좀 위약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경미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뇌 MRI 같은 경우는 시신경 척수염은 병변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약 한 50% 정도는 거의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병했을 때 이제 MRI가 정상이다 이러면은 이제 좀 더 NMO를 더 시사하는 쪽이고, 근데 MS는 반면에 항상 뇌병변이 존재를 해야 되고 뇌병변이 존재하지 않는 MS는 오히려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척수 MR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MO는 길게 생겨요. 그래서 척추 3분절 이상 침범하는 길고 그다음에 척수 횡단면 전체를 침범하는 제가 뒤에서 영상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MS는 비교적 짧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국소적인 병변으로 생깁니다. 장애는 이제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재발로도 굉장히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발과 연관된 후유증이 생기고 재발과 재발 사이에는 특별히 이게 진행하고 있는 신경학적 장애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을 최대한 막는 게 이 치료의 가장 큰 목표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재발과 재발 사이에도 질환이 좀 진행될 수 있어서 저희가 MRI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신압으로 조금씩 장애가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MS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치료 중에 MRI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쿠아폴의 항체는 NMOS 양성이고 MS에서는 당연히 이제 음성인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S와 NMO의 이제 척수 MRI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MO는 이렇게 척수 전체를 굉장히 길게 저희가 셋색은 뭐 척추 분절 3개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이 3개 이상. 오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개 가까이 한 7개, 8개 가까이 되는 길은 분절을 침범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척수를 가운데를 살펴보면 이거 횡단면이거든요. 척수 전체를 거의 다 보면 침범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다발성 경화증은 보시면 이렇게 짧은 병변이고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소적인 병변이 있어서 이런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소견은 쉽게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병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이렇게 뇌실 주변에, 가측 뇌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병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다음에 이렇게 난원형으로 생기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 그다음 피질 하에 이렇게 바로 연해서 붙어서 생기는 이런 피질화 병변들도 특징적인데 반면에 이런 시신경 척수염은 이렇게 큰 되뇌 큰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 뇌 교내 코르푸스 칼로즘 전체에 길게 걸쳐서 이런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양쪽 그 피질 척수를 따라서 이런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시상하부 양쪽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눈에 봐도 모양이 이제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급성기 MRI 소견들이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재발이 좀 재발이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MRI를 찍으면 요 병변들이 많이 일부 소실이 되고 남는 흔적들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 다발성 경화증과 감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두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환자분의 발병 나이, 그다음에 임상, 양상, 재발의 중증도, 치료 반응, 그리고 항체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감별을 하게 되고요. 이 진단의 감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그 질환 치료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들은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신경 척수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